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 경제의 어제와 오늘 강좌를 맡은 홍재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두 번째 강의로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북한 경제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는 어떠한 특성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 구소련,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개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강의는 북한 경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배경이 되는 지식을 쌓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북한 경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북한 경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형성되어 왔던 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어떻게 또 어떠한 형태로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어떤 형태로 형성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의 강의를 듣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북한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 시스템의 원형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면서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이 시기 북한의 경제 실적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루는 시기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상황을 놓고 보면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나았었는지, 또 그 요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해방 직후 북한 경제 상황입니다. 해방 직후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 경제의 초기 조건이 어떠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1945년 해방 당시 오늘날 북한에 해당하는 지역과 남한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어느 쪽의 소득 수준이 더 높았을까요? 현재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남한이 더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금은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가 현격히 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강의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북한의 1인당 소득 수준은 남한의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경제사 분야 연구자들이 해방 이전 시기 통계를 이용해서 추계한 결과를 보면 북한 지역이 남한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림은 해방 이전 시기 남북한 지역 1인당 GDP의 추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두 지역의 소득 수준은 1920년대까지는 비슷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930년대 이후에는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1930년대 이후 남한 지역에 비해서 북한 지역 소득 수준이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1943년에는 남한 지역 1인당 GDP는 119만 원인 반면 북한 지역은 174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이 남한 지역의 거의 1.5배 수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통계가 1943년까지만 만들어져 있어 2년 후인 1945년 상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그 사이 이러한 격차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1945년 해방 당시
북한 지역의 소득 수준은 남한 지역의 1.5배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930년대 이후 북한 지역 소득 수준이 빠르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조선을 지배하던 일본이 1930년대 북한 지역, 특히 함경도 지역에 많은 대규모 중화학 공장을 건설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질소비료 주식회사라는 일본 기업이 당시 기준으로 세계 3위 규모의 비료 생산 설비를 갖추었던 조선질소비료 주식회사를 함경남도 흥남 지역에 설립했습니다. 그 결과 해방 직전 중공업 생산액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북한 지역이 80%, 남한 지역이 20%로 북한 지역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반면 경공업 생산액은 북한 지역이 30%, 남한 지역이 70%로 남한 지역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농업은 어땠을까요? 역시 남한 지역이 우세했습니다. 정리하면 중공업은 북한, 경공업과 농업은 남한이 우세했는데 부가가치 창출 규모가 더 큰 중공업이 1930년대 이후 북한 지역에 집중된 결과 북한 지역 경제가 남한 지역에 비해서 빠르게 성장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이와 같은 대규모 산업시설을 조선에 건설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목적은 아무래도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 1930년대 들어와 일본은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을 잇따라 일으키면서 많은 군수물자가 필요했고 그중 일부를 조선에서 생산해 조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북한 지역에 새로운 산업시설의 건설이 집중되었을까요? 북한 지역이 남한 지역에 비해 발전 설비와 지하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림에 제시된 것처럼 해방 직전인 1944년을 기준으로 보면 발전량은 북한 지역이 96.4%를 차지한 반면 남한 지역은 3.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발전 설비 대부분이 북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석탄, 텅스텐, 철광석 등 중화공업에 필요한 주요 광물도 북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보면 해방 직후 상황에서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경제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남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했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북한이 경제 발전에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 식민지 조선의 경제 발전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공업화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공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았고 1930년대 이후 일제가 잇따라 일으킨 전쟁은 식민지 말기 조선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방과 함께 일본과 맺고 있던 경제적 분업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해방 이전 일본과의 경제적 분업 관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그 영향은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곧 이어 남북이 분단됨에 따라 남북한 지역 간에 존재하던 분업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지역은 중공업, 남한 지역은 경공업과 농업이 발달하여 분업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관계가 단절된 것은 남북한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토지개혁입니다. 해방 이후 남한에서 토지개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북한은 남한보다 앞서 1946년 초 토지개혁을 실시했습니다.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 형태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토지를 빼앗아 토지가 없는 농민들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의 땅을 빌려 높은 임대료를 내고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아주 좋아했을 것입니다. 몰수 대상은 오정보, 환산하면 15,000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의 소유지였습니다. 지주가 오정보가 안 되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농지를 전부 소작을 준다든지 할 경우에는 몰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소작이라는 말은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임대료를 받고 땅을 농사짓도록 농민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토지를 몰수당한 지주들은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만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기존 지주와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들 간의 갈등을 피하려고 토지를 몰수당한 지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땅을 분배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주들은 북한에 남지 않고 남한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농민, 특히 소작을 하거나 자신이 소유한 땅에 농사를 짓는 자작과 소작을 모두 하는 자소작농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이루어진 토지개혁 조치는 김일성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높이는 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토지개혁이 이루어진 1946년에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는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인과 친일파가 갖고 있던 1032개의 공장, 기업소, 광산, 발전소, 은행 등이 몰수되어 국유화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산업시설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산업시설 대부분이 해방되자마자 국가 소유로 바뀐 것입니다. 참고로 기업소라는 표현을 썼는데 북한에서는 기업을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 친일파가 아닌 조선인이 소유한 기업들은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규모가 대체로 작았습니다. 당시에는 북한에서도 개인 상공업 활동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몰수되지 않은 산업시설에서는 개인이 상공업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1946년에는 토지개혁과 산업시설 국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구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은 생산설비의 사적 소유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시설이 대부분 국유화되긴 했지만 보신 것처럼 일부 개인 상공업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농업 부문의 경우 토지개혁을 통해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지개혁과 산업시설 국유화를 통해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구축했다기보다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에 진입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947년에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이행이 더욱 진전되었습니다.
우선 개인 상공업의 합작이 적극 장려되었습니다. 몇 개의 개인 기업을 합쳐 협동단체 형태로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을 생산합작사라고 합니다. 생산합작사에서도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합작사에서 이들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합작사는 절반 정도는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업 부문에서도 사회주의적 협동농장을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을마다 소결의반이라는 것을 몇 개씩 조직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이라는 것은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말합니다. 소결의반 내에서는 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역축이라는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한편 북한은 1947년부터 경제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해방 전후의 혼란 속에 북한의 1946년 공업생산은 1944년에 비해 71.7%나 감소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발전을 본격 추진하여 1947년부터 1949년 사이 빠르게 성장하였고 1949년에는 해방 이전의 생산 수준을 다시 회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 북한 경제가 이렇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앞서 본 것처럼 북한의 전력 사정이 좋았고 남한에 비해 산업 생산 시설도 더 많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소련이 경제적, 기술적으로 원조를 해줬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련은 1949년까지 북한에 대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산업별로 다수의 소련 기술 고문을 북한에 상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방 직후 북한의 경제 상황과 경제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50년대의 북한 경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